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된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써봅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매일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제 당뇨약을 숨기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혹시 정말로 저더러 빨리 죽으라는 뜻일까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저와 아들 민호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호는 올해 46살이고 수진이는 42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8년째 되었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부모 말도 잘 들었습니다. 대학도 지방 국립대학교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다녔고 졸업 후에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꾸준히 일했습니다. 결혼도 늦은 편이었는데 38살이 되어서야 수진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예쁘고 착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단정했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민호가 데려왔을 때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제가 만든 음식도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네 집에서는 큰 요구사항도 없었고 혼수도 적당히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집이 넓지 않아서 신혼집을 따로 얻어줄 형편은 안 되었는데 수진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먼저 말해서 고마웠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수진이는 직장도 다니면서 집안일도 도와주었고 저한테도 항상 존댓말을 하며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민호도 아내가 생기고 나서 더 안정된 모습이었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은 6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왼쪽 몸이 마비되어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 간병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집에서 간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도 처음에는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시아버지 간병이 힘들다며 자주 친정에 가곤 했습니다. 남편은 1년간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와 장례비로 그동안 모아둔 돈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남편이 받던 연금도 끊어지고 저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은 전세로 들어온 곳이라 보증금은 있었지만 월세를 내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작은 집을 사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기가 막막했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동의했습니다. 수진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걱정된다며 찬성해 주었습니다. 2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샀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민호가 2천만 원을 보태서 1억 2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은 2개였는데 큰 방은 민호 부부가 쓰고 작은 방은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거실과 부엌,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처음 이사 와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도 예전처럼 저에게 잘해주었고 가끔은 반찬도 만들어주고 시장도 함께 가곤 했습니다. 민호도 회사에서 돌아오면 저와 이야기도 나누고 용돈도 가끔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예전처럼 저에게 말을 걸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민호에게 물어봐도 직장일이 바빠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며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고 수진이 기분이 나빠 보이면 먼저 말을 걸어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당뇨병이 있다는 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의사가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남편도 살아계셨고 큰 문제 없이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약값 부담도 있어서 가끔 복용을 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수진이가 발견해서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혈당이 너무 높아서 위험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뇨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민호와 수진이가 제 약 관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수진이가 제 약을 챙겨주고 복용 시간도 알려주었습니다. 병원 갈 때도 함께 가주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두었다가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식사량이었습니다. 당뇨가 있으니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며 수진이가 제 식사를 따로 준비해주기 시작했는데 양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밥도 작은 공기에 절반 정도만 주고 반찬도 몇 가지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뇨 환자에게는 소식이 좋다고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배가 고픈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다 먹어도 계속 허기져서 힘이 없었습니다. 간식이나 과일이라도 먹고 싶어서 부탁했지만 수진이는 당뇨에 안 좋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편의점에서 빵이나 과자를 사서 제 방에서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수진이가 알아차렸는지 제 방을 뒤져서 음식을 찾아내고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단 것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서 위험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음식을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호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오히려 민호는 수진이 편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라며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약 관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가 제 약을 챙겨주어서 좋았는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주는 시간이 불규칙해지더니 가끔은 아예 주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약을 달라고 하면 이미 줬다고 하거나 오늘은 혈당이 괜찮을 것 같으니 안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수진이 말은 달랐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며 혈당을 재보고 높을 때만 먹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혈당 측정기도 수진이가 관리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어지럽다고 하니까 수진이가 혈당을 쟀는데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몸 상태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혈당이 높을 때와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수진이는 그냥 감기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저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제 혈당을 제대로 재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약을 일부러 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며느리에게 미안했고 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외출한 사이에 제 약을 찾아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약을 부엌 찬장에 보관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와서 약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왜 멋대로 약을 찾으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약을 잘못 복용하면 위험하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약을 제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상했고 식사량도 너무 적어서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혈당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지럼증이나 손떨림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민호에게 다시 이야기해봤지만 여전히 수진이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건망증이 생기는 것 같다며 며느리가 약을 관리해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괜한 의심을 한다며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으니 이 집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착각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몸의 변화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민호와 수진이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몰래 귀를 기울여 봤는데 들려오는 내용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다며 언제까지 모셔야 하냐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연금과 생활비가 부담된다며 요양원에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수진이가 계속 설득하자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들린 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시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빨리 돌아가시면 집도 온전히 자기들 것이 되고 연금 걱정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일까 하고 다시 귀를 기울였는데 민호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완전히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니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다며 그때까지만 참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제가 아끼는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꿈을 꾼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약을 숨기고 식사량을 줄인 것,
병원에 가는 것을 방해한 것, 제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저더러 빨리 죽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약을 주려고 할 때마다 정말로 약이 맞는지 의심스러웠고, 식사를 할 때마다 혹시 뭔가 이상한 것을 넣은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직접 병원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진이 몰래 혼자서 병원에 가서 제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제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극구 말렸습니다. 시어머니 몸이 좋지 않은데 혼자 나가시면 위험하다며 어디든 자기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진이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진료실에서도 수진이가 계속 옆에 붙어 있으면서 제가 의사 선생님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수진이가 먼저 나서서 설명했고, 의사 선생님도 보호자인 며느리 말을 더 믿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며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것인지 아니면 수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이야기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수진이는 평소에 이웃들 앞에서는 정말 착한 며느리로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고생한다며 동정받고 있었고, 저는 오히려 며느리 덕분에 편하게 지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며느리가 저를 학대한다고 말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왔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이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견뎌야 할지, 정말로 제가 여기서 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이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고 민호도 예전보다 저에게 더 냉담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세 식구가 함께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만 따로 먹게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시어머니는 당뇨 때문에 특별한 식단을 드셔야 한다며 따로 준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거실 테이블에서 풍성한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는 제 방에서 먹으라며 작은 쟁반에 담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양도 현저히 적었고 종류도 몇 가지 안 되었습니다. 밥은 아기 그릇에 담을 정도로 적었고 반찬은 김치와 나물 한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더 달라고 했더니 수진이가 당뇨 환자는 소식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는 그들은 고기도 구워 먹고 치킨도 시켜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냄새라도 맡을까봐 제 방 문을 꼭 닫고 먹더군요. 더욱 괴로운 것은 약물 관리였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제 당뇨약을 자기가 관리한다며 주지 않았는데 주는 시간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아침에 달라고 하면 점심에 주고 점심에 달라고 하면 저녁에 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하는 약인데 이렇게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효과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을 달라고 하니까 오늘은 혈당이 괜찮을 것 같다며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혈당을 재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혼자 사용하시면 위험하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몰래 약국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외출한 틈에 슬쩍 나가서 근처 약국에 갔는데 약사님께서 당뇨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기라도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서 제가 가진 용돈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를 마주쳤습니다. 어디 다녀오시냐고 물어서 그냥 산책했다고 대답했는데 수진이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약국에 간 것을 들켰나 싶어서 불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가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는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 뒤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수진이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잠깐 거실에 나가려고 해도 왜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마치 죄수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했지만 민호는 아내가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친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 형편도 안 되었고 무엇보다 제 명의로 된 집에서 쫓겨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으니 요양원을 알아보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것 같다며 며칠 후에 함께 요양원 견학을 가자고 했습니다. 민호도 그것이 좋겠다며 동조했습니다. 저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아직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시어머니가 당뇨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고 치매 기미도 보인다며 전문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매 기미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치매 증상을 보였다는 건지 물어봤지만 수진이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기 싫다고 했지만 민호가 그냥 한번 둘러보기만 하자며 강요했습니다. 요양원은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시설은 깨끗해 보였지만 분위기가 음침했습니다.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할머니들이 멍하니 앉아 계셨고 어떤 분은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상담하는 동안 수진이가 제 상황을 과장해서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뇨가 심하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다며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에 반박하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자꾸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요양원 직원도 보호자인 며느리 말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이 생각보다 좋더라며 시어머니께서
거기서 지내시면 건강도 더 좋아지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 입소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습니다. 민호도 어머니를 위해서는 그것이 좋겠다며 찬성했습니다. 저는 절대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가 고집만 부리신다며 가족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받아들이지 않으시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면 이 집은 완전히 그들 것이 되고 제 연금도 그들이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는 더욱 통제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요양원 가는 것을 거부한다며 노골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밥도 더욱 적게 주기 시작했고 말도 거의 걸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어머니가 이기적이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을 왜 듣지 않으시느냐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모른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도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혈당이 급격히 변한 것 같았는데 워낙 새벽 시간이라 민호 부부를 깨우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해서 결국 도움을 청했습니다. 민호 방 문을 두드리며 어지럽다고 말했더니 수진이가 나와서 혈당을 재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혈당 측정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계속 괴롭다고 하는데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겨우 혈당을 쟀는데 수진이가 정상 수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 상태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응급실에 갔을 때와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정상일 리가 없었습니다. 혈당 측정기 화면을 직접 보여달라고 했지만 수진이는 이미 껐다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병원에 갈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주장하자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응급실에서 혈당을 재니 350이 넘었습니다. 정상 수치보다 훨씬 높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당이 이렇게 높으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당뇨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셔서 계속 챙겨드리고 있는데 가끔 깜빡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혈당을 쟀을 때는 정상이었다며 측정기가 고장 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혈당 측정기를 점검해 보라며 당분간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 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수진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119에 신고한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응급차를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며 며느리가 챙겨주고 있는데 왜 믿지 못하시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혈당 측정기가 고장났으니 새 것으로 바꾸겠다며 그때까지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만 약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수진이가 일부러 제 혈당을 잘못 측정했고 약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제가 직접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언제 약을 주는지, 얼마나 주는지, 식사는 언제 몇 시에 무엇을 주는지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의 변화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지럼증이 생겼는지, 언제 손이 떨렸는지, 언제 식은땀이 났는지 모두 적었습니다. 또한 저는 몰래 핸드폰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제게 하는 말들, 민호와 수진이가 나누는 대화들을 녹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서글펐지만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벽을 잡고 버텼지만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또 혈당이 이상한 것 같아서 수진이에게 측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측정기가 고장났다며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 것을 주문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며칠 전에 갔었는데 또 갈 필요는 없다며 그냥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몰래 택시를 불러서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혈당을 재니 이번에는 6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뇨약을 과다 복용했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응급 처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마침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셨냐며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왜 또 병원에 갔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와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시어머니가 왜 혼자 병원에 가셨느냐며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어디든 혼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가 과민 반응하신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별일 아니라고 했을 텐데 왜 자꾸 호들갑을 떠느냐며 며느리를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정말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말도 안 듣고 혼자서 병원에 다니시면서 온 집안을 시끄럽게 만든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호도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이면 함께 살 수 없다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 말을 잘 듣고 혼자 외출하지 말고 요양원 가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모른다는 식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요양원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반항하면 정말로 강제로 요양원에 보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자유로운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외부의 도움을 청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믿어주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서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담당자가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전화로는 설명이 어려워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니 담당자가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있을 때는 상담이 어려우니 혼자 계실 때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갔고 수진이는 친정에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그때를 노려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지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시간 후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름은 김미경이라고 하시고 50대 초반의 친근한 인상이셨습니다. 김 선생님께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당뇨약을 숨기고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 혈당을 일부러 잘못 측정하는 것, 병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외출을 금지하는 것,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파일들과 기록해둔 일지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노인 학대라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제 안전을 위해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노인 학대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기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권유하셔서 결국 동의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돌아와서 누가 왔었는지 눈치채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진이는 늦은 저녁에 돌아왔고 별다른 의심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틀 뒤 김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조사와 함께 제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쉼터를 준비했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찰관과 함께 오셔서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게 된다는 생각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과 완전히 등지게 된다는 슬픔도 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김 선생님이 경찰관 2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마침 민호는 회사에 가고 없었고 수진이만 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자 수진이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노인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다고 하자 수진이는 펄쩍 뛰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고 있는데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며 혹시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준비한 증거들을 경찰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녹음 파일과 일지,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들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이것들을 확인하시더니 수진이에게 당뇨약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경찰관이 강하게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서 약을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치 약인데 20여일분이나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했다면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혈당 측정기도 보여달라고 하자 수진이는 고장나서 새 것을 주문했다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부엌 서랍을 뒤져보니 멀쩡한 혈당 측정기가 나왔습니다. 고장났다던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자 수진이는 점점 말을 바꿔가며 변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드시기 싫어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치매 기미가 있어서 약 관리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그런 변명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처음에 경찰이 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듣고 나서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가족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느냐며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저를 학대했는지, 정말로 죽기를 바라고 있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럴 리 없다며 어머니가 오해하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제야 민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수진이가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부분, 요양원에 보내서 집을 차지하자고 하는 부분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자신도 그런 대화에 동조했던 부분들이 나오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서야 민호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며 아내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제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갔는데 어떻게 다시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호의 사과를 받아들이되 앞으로는 따로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찰관은 수진이를 노인학대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것을 권했습니다. 김 선생님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두었다며 지금 당장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집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유롭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제 약을 제가 관리할 수 있고 원할 때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쉼터는 작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몇 분 더 계셨는데 모두들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돌봐주시고 무엇보다 제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김 선생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 집을 팔아서 다른 곳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민호와 수진이가 반대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제 재산이니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민호가 몇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을 팔지 말고 다시 돌아와 달라며 사정했습니다. 수진이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후 집이 팔렸습니다. 1억 2천만 원에 산 집이 1억 6천만 원에 팔려서 4천만 원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김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시내에 있는 노인 전용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제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 집은 원룸 형태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당뇨약도 제가 직접 관리하고 혈당도 수시로 재보고 식사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제대로 식사를 하니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손 떨림 같은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만난 이웃 어르신들도 좋았습니다. 비슷한 연령대라 공통 관심사도 많고 서로 안부도 묻고 지내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가끔 함께 시장도 보고 식사도 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오셔서 수진이가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노인학대죄가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호와 수진이가 이혼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둘 사이에 금이 갔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국 가족이 완전히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이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없는 관계는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민호는 그 후로도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짧게나마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도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저도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기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 넘어갔다면 정말로 생명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김 선생님을 비롯한 복지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 주시고 이웃 어르신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건강 관리도 훨씬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고 당뇨 교육도 받으며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며 칭찬해 주십니다. 예전에 그렇게 불안했던 혈당 수치가 이제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고 있고 가끔은 요리 교실에도 참가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는 아들과 며느리 눈치만 보며 위축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면서 가족, 갈등이나 학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됩니다. 김 선생님은 제가 용기를 내어 신고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만약 계속 참고 견뎠다면 정말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사례가 다른 노인학대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존엄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구에게 굽실거리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평생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 제게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절대 혼자서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동사무소나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등 어디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존엄한 삶을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저를 통제하지 않는 자유로운 하루,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하루에 감사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런 생활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신 김 선생님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요.